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저희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려야겠네요. 김느낌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네, 또 딸 등신이 됐어요. 아, 딸 바보를 요즘엔 더 격하게 표현하는군요. 네, 원래 이제 좀 더 격한 표현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격한 것 같고 제 지금 상태는 딸 등신 정도로. 지금 태어난 지 이제 며칠이나 된 거죠? 3월 2일에 태어났으니까 오늘이 3월 9일이죠. 네. 딱 일주일 됐네요. 정말 저희도 상상도 안 사진을 가네요. 공유해서 봤는데 네. 저는 베이비가 이렇게 뚜렷하고 예쁜 베이비를 처음 봤는데 본인은 기대치가 너무 높으셨는지. 네네. 아니 저를 닮아서 굉장히 좀 불만스럽습니다. 자, 황주부님 뭐 이제 봄 다가오는데 네네. 별일 없이 지내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 별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저는 사실 이번 봄에 굉장히 깊은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매일 뭐 사건 사고가 그리고 예전에 사건 사고가 터져도 어떤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이렇게 좀 몰려서 연속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뭐 여기저기서 이슈들이 터지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함께 끌어안고 가야 될지 참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날들입니다. 저희 오늘은 지난 2월 방송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방송에 대한 그 평은 아니셨고요. 평소에 이 책사이다 통해서 책 선택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팬이라고 하시면서 번역이 잘 된 서양 철학사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러셀을 포함해서요. 하도 설왕설래가 많아서 너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한때 철학도를 그렇죠. 네. 철학도의 길을 걷던 김느낌님께서 개나 소나 책을 골라오셨는데 제가 목록을 보니까 정말 클래식들입니다. 네, 그래 뭐 여기는 다 좀 노티나는 네, 그런 많이들 읽어보셨을 건데요. 저희가 이제 좀 단계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철학을 읽고 싶은데 그냥 막연하게 근데 난 철학이 아무것도 몰라. 철학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소설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피의 세계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빙자한 철학책이 네. 20세기부터 한국에서 읽히던 책이죠. 네, 그렇죠. 요게 한때 또 좀 붐이 일어서 꽤 많이 팔렸었어요. 그래서 현암사에서 나온 소피의 세계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이 책은 참 나올 때마다 신기한 게 이 책이 그 철학이라는 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장르를 만든 그렇죠. 개척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수백 수천의 책이 도전했는데 아직도 이 책이 그렇죠. 그 자리에서 비켜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이 텍스트의 힘이라는 거 놀랍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댓글도 첫 댓글이 중요하다고 네, 깔때기를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깔때기 잘 내놓으면 굉장히 효자 수입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다음 단계에서 철학 재밌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이제 입문하는 단계가 이제 인식론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걸 이제 인식론이라고 해요. 철학에서 최초의 질문들이었죠. 네, 그래서 뭐 이것은 옳은가, 저것은 그른가, 뭐 약간 구체적으로 제가 뭐 생각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류의 약간 그런 데카르트의 유명한 3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사실 이제 요 이후에도 이제 철학이 계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철학의 단계인데 그냥 대중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 아니야? 저거 이후에 단계가 또 있어?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어쨌든 이런 인식론 입문할 때는 철학의 문제들이라는 책이 괜찮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말씀하신 버트런드 러셀이 썼고요. 요거는 이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 철학과 학부생들이요.
영어 공부를 겸해서 원서로 많이 읽는 책입니다. 네, 볼륨도 두껍지 않고 네. 러셀이 글을 또 이렇게 막 난삽하게 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철학 입문 이런 거 들을 때 공부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21세기 초의 얘기니까 저와 김미김님이 그렇죠. 철학의 길을 걸을 때 얘기니까요. 요즘에는 또 무슨 책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철학책이 거의 안 팔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고전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서양 철학사 책이네요. 네.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에 대한 추천을 좀 받을 기회가 좀 많은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맞아요.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그 사무엘 에녹 스텀프와 제임스 피셔라는 양반들이 쓴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인데요. 뭐라 그래야 돼? 이 책은 막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항목별로 정리가 잘 된 책 정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 두껍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거짓으로 판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서양 철학사가 워낙 방대한 내용이니까 네, 그런 책들 중에서는 네, 뭐 네. 별로 두껍지 않은 편인데 네. 또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걸 또 보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그 스털링 렘브레이트라는 분이 쓴 서양 철학사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을류문화사에서 나왔고요. 요거는 약간 철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그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는 수학의 개념 원리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좀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개념 원리다. 그러니까 정석보다는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양 철학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는 않은 책이고요. 저 정석 같은 책으로는 이제 힐시베르거의 네, 서양 그렇죠. 철학사 두 권을 읽죠. 예, 그 책은 정말 너무 힘들고 이 두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 힘들다. 라는 분들은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읽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약간 영미 철학이라고 하죠. 그쪽에 많이 경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이 앞에 두 책보다는 재미는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책을 더 좀 덧붙이고 싶은데 보통은 저는 물어봐요. 철학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일단 너는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보는 거고 보통 이제 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물어보시면 근데 철학책은 왜 읽으시려고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아까 인식론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책인 그 학문인데 인식론 입문 이후에 읽어보면 좋을 책이 제 생각에는 몽테뉴라는 사람이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잘 보셔야 되는 게 유시민 씨가 같은 제목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몽테뉴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몽테뉴가 최초로 나라는 주제로 책을 쓴 사람이에요. 내 얘기. 네, 내 얘기로. 그래서 에세이라는 장르를 만든 사람. 네, 에세이라는 장르를 개척했고 원제는 이게 몽테뉴는 수상록으로 유명한데 수상록이라고 하면 너무 책 제목이 무슨 내용인지 얘기하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원제는 attempts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들. 시도들.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도들을 나는 생을 살면서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뭐 개념을 정리해서 학술적으로 논문을 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철학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인식론 입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몽테뉴의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재밌습니다. 이 책이 지금 소개드린 소피의 세계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책을 모두 망라했을 때 가장 재밌습니다. 제가 그 김니끼님께서 소개해 주실 책들 목록을 보고 이게 너무 클래식이다. 좀 감각적인 책도 하나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골라온 책이 하나 있는데 야무차라는 저자입니다. 일본 저자인데 뭐 철학 연구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혼자 공부하고 책 쓰는 사람인 거죠. 사업도 하시고 동력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목이 사상 최강의 철학 입문이에요. 일단 제목에서 약간 사자 느낌이 나죠. 네. 부제는 더합니다. 최강의 진리를 향한 철학 격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도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약간 옛날 사람이라 그리고 이런 뭐 위트는 좋아하지만 이렇게 약간 사자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주변에서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게 활극처럼 읽히는데 이 책은 철학사는 아니에요. 사는 아니고 구성은 뭐 1부는 진리의 진리, 2부는 국가의 진리, 3부는 신의 진리, 4부는 존재의 진리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 1부 진리의 진리가 아까 김리키님 말씀하신 인식론이고 2부 국가의 진리가 정치학이고 3부 신의 진리가 이제 그 형이상학, 존재의 진리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제별로요. 그 철학자들이 여럿이 등장해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계속 한 명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이론을 전개하면 다음 사람이 까고 나오는 게 철학사의 흐름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레벨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재밌겠다.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철학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 혹은 철학에 대한 뭐 책들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읽어보면 철학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 개괄적인 지식들을 좀 흐름들을 잡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하려고 가져왔고요. 네,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상 최강의 철학 입문입니다. 철학책에서 사실 쓰지 않는 표현이죠. 사상 최강이라뇨. 최고라는 말도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이라서 피하는 말인데. 근데 의외로 철학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야, 철학자는 니체가 짱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유명세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비트겐슈타인인데 워낙 천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비트겐슈타인이 짱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철학자들을 약간 삼국지 장수들의 이제 비견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그냥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철학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20대에는 철학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철학도 정립이 안 된 경우가 많고 그냥 그들에게 철학책은 하나의 허세이자 어떤 그냥 공부거리. 근데 나이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철학책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가기 쉽거든요. 근데 단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철학자 하나 골라서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았길래 이런 생각을 했지? 정도 수준까지 깊게 보시면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생에 대한 통찰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제가 막 가르침을 받는 그런 분도 많이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아하는 철학자를 찾아가지고 좀 일대기를 깊게 보는 그런 독서를 하시면 좀 그런 부분 방법들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자기에게 맞는 철학자를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절판된 책인데 그런 나한테 어떤 철학자가 어울릴까 이런 고민하는 분께 딱 어울리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내게 맞는 철학자는 누구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책은 철학자의 철학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단면, 장면, 이 사람의 캐릭터를 알려줘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김리키님 말씀하셨듯이 그 철학이라는 게 그 사람의 사는 방식에서 나오잖아요. 고민도 거기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 나랑 좀 맞다. 내가 동의가 된다.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아마 도서관 가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철학책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이런 질문 들어오니까 굉장히 신선하네요. 네. 다양한 얘기도 해볼 수 있고. 네. 저희 그래서 산책 판책은 오늘은 김느낌님과 저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네. 황주부님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책 사보셨어요? 저는 박시백 화백님의 35년.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으로 네네, 유명한. 유명하신 그분의 바로 그 책이고요. 원래 예정은 7권, 7권이 완간 예정인데 현재까지 지금 3권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7권까지 완간하는 걸 계획하고 계세요. 35년. 이거 역사물일 텐데 어느 시기를 35년 그러면 대충
떠오르는 시기가 없으세요? 아니, 보통 우리는 36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네, 35년은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는 저는 사실 일 때문에 책을 많이 읽게 돼요. 어떤 일 때문에 이 책이 필요해서 그 책을 마치 수험 공부를 하듯이 이제 읽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많은데 박시백 화백님하고 이제 참여사회 저희 참여연대의 기관지죠. 네. 여기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서 책을 3권 읽으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처음에 기대는 이렇게 왜 그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라는 게 우리가 막 너무 빛나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에게 꼭 읽어야 되지만 딱 이렇게 선뜻 손이 가지 않고 뭔가 굉장히 재미있게 내가 몰입해서 잘 읽게 되지 않아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근현대사 쪽에서 이렇게 독서량이 오히려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오히려 현대사를 많이 네. 읽고 근대사는 덜 맞아요. 읽죠. 특히나. 네. 그런데 이제 35년을 보면서 그래서 이분의 필력과 막 이런 기존의 그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아우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거를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푸셨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봤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일단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완전 멘붕. 뭔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사람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머리에 입력하지? 그리고 약간 막 국제정세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이렇게 교과서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쫙 펼쳐진 느낌이 들어서 살짝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약간 교과서 삘이 납니다. 의도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실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대요.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 재미가 있으려면 한 사람을 따라가거나 한 사건을 깊이 있게 다뤄서 그렇죠. 뭔가 이제 스토리가 많이 나와야 몰입되게 사람들이 막 해줘야지. 몰입을 쫙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데 뭐가 중요할까를 본인이 판단하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기록을 다 하는 것이 사관으로서의 그렇죠.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본인의 이제 선택이 있으셨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조선왕조실록은 원 텍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35년에 그런 텍스트가 과연 있나? 수많게 이렇게 쪼개진 많은 자료들 그거는 그냥 신문의 기사들 뭐 이런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어떤 것들은 이제 뭐 국책기관이나 이런 데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실록처럼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포커싱이 좀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그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선생님은 이 35년에 너무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중에 특별히 그래도 뭔가 꽂힌다. 이 사람 정말 멋있다라던가 좀 그렇게 더 애정하는 인물이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문현답이에요. 어떤 답이에요? 독립운동에 나선 모든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왜냐하면 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때 인터뷰들을 네네. 찾아보면 네. 영웅으론 뭐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지만 역시 세종과 이순신을 꼽거든요. 너무 탁월해서 그쵸. 범접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35년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이었지만 읽어가면서 굉장히 몰입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희빈한테 제가 몰입하진 않잖아요. 내가 그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뭐 이렇게 몰입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렇죠. 조선사 때는. 근데 이 35년에는 막 몰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이었으면 이랬을까. 김원봉이 예를 들어서 아나키스트였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본인이 우리가 가졌던 그 정강과 이런 신념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동희 같은 사람도 나이가 막 50, 60이 돼서 본인이 새로운 일을 참여하고 만들고 본인의 사상을 바꾸고 새로운 운동을 조직해 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올해 49세가 되어서 그런가 내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책을 읽어나가게 됐고 저한테는 제가 그냥 여태까지 역사서를 바라봐 왔던 것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역사서를 읽게 됐다는 점에서 저한테는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네. 내년에 3월 1일이 이제 3.1절 10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3.1 혁명이라고 네. 이제 이 책에선 표현하고 거기에 있어요. 맞춰서 이제 완간을 하셔야 될 네. 텐데 부디.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말씀처럼 조선왕조실록은 뭐 사실 그거 다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텍스트가 있다고 해도. 근데 제가 이제 박시백 화백님 저도 만나뵌 적이 있고 하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다 자기 노트 필기 해가지고 이게 막 수백 건이거든요. 아마 이제 일제강점기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참 노고가 그쵸. 새삼 정말 꼭 필요한 작업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미에 그런 말을 썼어요. 이제 우리가 기록을 잘 한다라는 것. 근데 기록이 잘 돼 있다고 우리가 다 그걸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제대로 남긴다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잘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완간될 때쯤에 네. 한번 뭐 저희 책 사이다에 모시죠. 뭐. 너무 좋죠. 네. 3.1혁명 100주년에 맞춰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산책판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오늘의 주제 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는 주제톡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춘곤증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전 처음에 이 주제를 정하고 그러면 역사상 가장 많은 독서가들을 잠에 빠뜨렸던 책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율리시즈라든지 네? 이런 책으로 해야 되나? 하지만 그 책은 저조차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결국 각자 잠에 대한 책들을 좀 골라보자 네.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뭐 뜻밖의 책을 골라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좀 재미난 얘기가 기대가 되는데 어느 책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느낌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오늘 골라온 책은 잠을 부르는 책이면서 네. 잠을 쫓는 책입니다. 제목이 생존 체력, 이것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 라는 책입니다. 재밌던데요? 이거 재밌죠? 네, 재밌던데.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 부제가 저질 체력 극복을 위한 하루 10분 맨몸 운동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원래 요즘에는 뭐 약간 뭐라 해야 돼? 플랭크라는 운동이 되게 대중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운동의 첫 매스컴을 탄 사례가 저 책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러니까 홈 트레이닝을 위한 이제 지침서 같은 책이고, 그리고 이제 왜 나는 이 운동을 네가 집에서 10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저자가 써놨어요. 저자는 당연히 이제 트레이너고요. 근데 이 책의 이제 독특한 점은 보통 헬스장에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몸짱 해서 이제 요즘에는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 뭐 운동이 부족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건강을 위해 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멋있어 보이려고 몸을 좀 다듬고 조각 같은 몸을 하려고 이게 크게 이 두 가지일 텐데 이 사람은 야, 네가 지금은 젊어서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강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고 대부분이 코어 운동으로 이렇게 짜져 맞아요. 있어요. 짜져 있고 보통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동기부여가 안 되면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운동도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나온 게 지금 언제 나왔지? 이게 한 2014년에 나왔을 거예요. 네, 지금 2014년 5월에 처음 나왔네요. 그렇죠. 2018년이니까 4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맞는 주장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운동이 그런 멋있어 보이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하고 거리가 멀고 대신에 이걸 하면 쉽게 지치지 않고 더 오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사실 이게 체력의 저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이어서 춘곤증이라는 키워드를 듣자마자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따라하다 보면 잠이 오겠지만 이 책을 계속 따라하다 보면 잠이 안 오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3부에는 먹는 얘기도 있네요. 네. 그래서 밥은 잘 먹고 다니십니까? 그렇죠. 생존 체력을 위한 식사 백서. 궁하면 통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네요. 이 트레이너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인터뷰를 보고 이 책을 구입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트레이너니까
그 헬스장에 온 이제 손님한테 PT를 받는 손님한테 식단 짜주고 이렇게 운동하세요 짜주고 뭐 안 하면 쪼고 막 이랬다는 그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자기 손님인 PT를 받는 손님의 일주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일주일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 네네. 그 와중에 헬스장에 와서 뭔가 운동을 한다는 운동까지.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요구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들 너무 열심히 살기를 사회가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하다 보면 자기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서 무슨 부경화 누리려고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 책을 쓰게 됐대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몸짱 이런 거보다 생존 체력을 갖추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저는 이거 지은이가 피톨로즈로 돼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이 지은이 분이 아주란님이네요. 네, 굉장히 그 SNS에서도 되게 유명한 운동 좀 하려고 자료 좀 찾아본 사람들이라면 다 그래요? 이분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여자분입니다. 네. 아니 저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트레이너가 된 과정도 네. 되게 재밌었고요. 뭐랄까 여기서는 이게 정말 제가 읽어본 책 중엔 가장 심플했어요. 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책을 찾아보면 처음에는 뭔가 꼬시는 듯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거, 너무 힘든 거, 그리고 봐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몇 가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 플랭크, 그다음에 버피 테스트 이런 몇 가지만으로 구성을 해서도 과연 정말 이거 10분만 하면 될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 살짝 한번 해볼까? 요거만 해도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요가 매트 한 장하고 10분만 있으면 된다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가 매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야, 이 네. 책에 아주 대단한. 제가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인가 봐요. 약간 그리고 귀가 얇고. 이게 약간 사람의 몸이라는 게 좀 직관적인 영역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헬스장에 처음 가면 하는 행동이 가슴 운동을 하거든요. 가슴 운동, 복근 운동. 이 운동의 특징은 자랑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운동을 앞판 운동이라고 합니다. 앞판 운동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앞판 운동을 많이 하면 그리고 또 남자들은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리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가진대요. PT를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운동에 성공한 사람도 보면 결국에는 상체는 굉장히 비대한데 하체는 굉장히 부실한 약간 그런 모양새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헬스클럽에서는 다들 앞판 경쟁에 목숨을 건다. 맞아. 남자들은 연봉 경쟁하듯이 벤치프레스 무게를 올리고 샤워장에서 남의 식스팩을 힐끔거린다. 여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등과 다리는 언제나 열애다. 그러나 앞판 운동을 하지 않는 지금 당신의 등과 다리는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와이프하고 연애를 할 때 이 책을 사줬습니다. 굉장히 바쁜 직장인이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근데 좀 체력이 걱정되는 상황이어서 사줬고요. 그래도 이 책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쉬워서 좀 네. 어렵지 않아서. 저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10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운동이 아무리 집에서 해도 홈트 유행인 게 시간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집에서 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뭐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요가 매트도 깔아야 되고 이게 20-30분 한다고 생각하면 앞뒤 시간 되면 1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빼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분이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도전을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 책은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표지가 보통 홈트레이닝 뭐 헬스 관련한 책들은 근육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울끈불끈한 남자의 팔 근육이든 가슴 근육이든 근육이 등장하는데 이 책의 표지는 가느다란 철봉에 직장인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운동 하나의 운동 자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거기서 버티고 견디는 힘. 네, 버티고 견디는 힘. 네, 김느낌님께서는 생존 체력, 이것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 책 소개해 주셨고요. 처음에는 잠이 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잠을 쫓을 수 있다.
다음 황주부님 책도 살펴볼까요?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엘윈에드 서머스 브렘너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지신 분의 유럽 책을 사람이겠네요. 네, 골랐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뭐 춘곤증, 사실 저는 이번 봄에 춘곤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잘 잠을 못 잤고, 그러니까 밤에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일어나면 왜 잘 잤다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됐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정말 그만 자고 싶다. 너무 시끄럽다 이런 느낌으로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잠 못 이루는 밤. 그래서 잠이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이 제목에 꽂혀서 사실 이 책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불면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현대인의 굉장히 큰 질병,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죠.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런데 네. 그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덜 피곤해서 그래. 그렇지. 피곤한데 잠을 왜 안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난 걷다가도 자는데? 저는 그렇죠. 그쪽에 한 표입니다. 저희 지금 너무 자고 싶은데 못 자고 정말 죽을 것 저도 같아요. 인생에서 별로 불면을 그렇게 심하게 겪어본 적이 없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시끄럽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심플한 메시지는 일단 불면은 너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불면이 나와요. 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가지고 인간들이 너무 도시를 이루고 떠들어대니까부터 시작하고 굉장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불면은 사람들과 늘 함께 있어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대의 불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과 연관된 것 같아요. 고민. 뭐 사랑에 대한 뭐 이렇게 뜨거운 어떤 갈망이라든가 혹은 뭐 불안함, 고뇌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이미지가 좀 고대의 이미지였다면 중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잠이 피해야 될 어떤 것 오히려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삶을 묵상해야 되고 이런 거지 잠이라는 그 모호하고 이런 어두운 영역에 너를 맡기면 그 안에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살짝 깊이 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 잠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게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면이 사람들의 현실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혹은 너무 많은 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밤에 자면 안 돼요. 더 많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사실 이제 그런 다양한 이 불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예들이 나와 있어요. 소설 속에 나오는 뭐 사랑으로 인한 어떤 불면의 밤과 이런 것들, 맥베스나 이런 구체적인 문학 작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읽는 즐거움이 한편으로 읽는 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게 많아서 길을 잃어버려요. 읽다가 나는 내가 이 불면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옛날 사람들 혹은 뭐 요즘에는 인식이 될까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읽다가도 이 하나의 예를 따라가다 보면 살짝 빠져서 이제 다시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좀 길을 잃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불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개인의 문제로 내가 잠을 못 자. 그래서 내가 뭐 수면제를 먹어야지. 내가 잠을 못 자. 운동 처방을 받아야지.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불면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특히나 이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인의 삶, 도시적 삶이라는 것 속에서의 불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좀 주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불면이 오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랜 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매우 탁월한 지적이다. 그러네요. 그렇죠. 조금 자면 깊게 잘 수밖에 없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출산을 해보시면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실용적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잠을 자는 이유가 회복을 위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실은 평소엔 2시에 자다가도 10시부터 침대에 들어가서 난 자야 돼. 내일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뭐뭐를 해야 돼. 사실 잠을 그런 식으로 휴식이라기보다는요. 충전에 가깝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잠은 그래서 이 불면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는
나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로.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 보셔도 아시지만 뭐 기절베개, 무슨 네네. 굿잠, 무슨 상품들이 정말로 많이 나올 만큼. 그래서 환경은 점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숙면이라는 게 마치 하나의 과업처럼 또 하나의. 맞아요. 네. 아, 참. 그것도 잘해야 되는 일이 됐어요. 그렇죠. 뭐든지. 약간 근데 이게 어떻게 불면이라는 것도 그런 문제지만 사실 수면이라는 것도 같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불면은 이제 한꺼풀 뒤집어서 이제 그걸 본 거고 보통은 이제 수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 하고 뭘 못하고 약간 이렇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부러워할 일이 아닌데 그걸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어떤 생산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너는 잠을 덜 자면 그만큼 더 생산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으니까 부럽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제 네. 불면에 관한 이제 문화사를 쭉 훑어온 책이잖아요. 이런 불면에 관련된 책 중에 제가 기억하는 책은 이것도 지금 절판입니다. 옛날의 책을 읽어가지고 다 절판이에요.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빌 헤이스의 불면증과의 동침이란 책이에요. 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주로 이제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얘기가 많잖아요. 현대 얘기 조금 나오는데 그리고 의학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죠. 네. 근데 이 불면증과의 동침은요, 이 작가가 그 어린 시절부터 집이 무슨 무슨 공장 뭐 이런 걸 했어요. 아버지가 콜라를 많이 먹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병입 공장을 했대요. 그래서 코카콜라도 막 부족함 없이 먹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카페인 중독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불면에 시달려온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전형적인 미국 논픽션의 이제 과정을 밟는데 이제 수면과 관련된 온갖 현대 과학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삶을 자꾸 반추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학 지식을 배우고 나면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계속 반추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삶하고 현대 수면에 대한 현대 과학의 이해를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는 책이라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불면이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불면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 책사이다라는 방송을 하기에 굉장히 치명적인 신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책을 읽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몰입을 하면 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을 때 잠들어요. 이게 정신병 같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니 그거는 저기 뇌가 건강한 거죠. 그런 보통은 거예요? 재밌을 때 잠을 못 자는 건 피곤하잖아요, 몸이. 음. 근데 뇌가 너무 신나니까 음. 이 피곤하다는 거를 잠시 까먹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곤해서 자는 거는 이 간섭이 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잠자고 일어나서 책을 읽다가도 잠자고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뭐라 그래야 돼? 몸이 더 이상 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도 그럴 때도요? 굉장히 몰입되는 책을 보면 음. 잡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태가 약간 독특한 게 저는 자고 있는데 혼자는 저는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의식이 뭔가를 계속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는 저를 볼 때 네. 제가 자고 있어요. 책을 들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는 약간 저의 활동이 그 장에서 이게 멈춤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고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복수의 증언자들이 야, 너 자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책을 읽기에 굉장히 어려운 체질입니다. 이거 저 김느낌님께 제가 골라온 책을 권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잠에 관련된 책을 3권을 가져왔어요. 와우. 근데 그 중에 그 두 번째 책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겠네. 네. 이 데이비드 랜들의 잠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은 굉장히 흥미롭게 붙여져 있는데 이 책도 그 전형적인 이제 제가 늘 말하는 영미권의 논픽션의 패턴. 네. 이 사람 어느 날 그 몽유병에 걸려서 막 침대에서 막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을 겪는 거예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도 잠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의 사생활의 책을 보면
잠에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했을 법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조명은 어떨 때 잠이 잘 오는지, 부부가 같이 더블 침대를 쓰는 게 좋은지 트윈 베드를 쓰는 게 좋은지, 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잠을 잘 못 자는지, 그리고 실제로 잠을 못 잤을 때 그런 것들이 뭐 피로나 아니면 내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정말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요. 간결하게. 그래서 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좀 궁금한 게 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 책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온갖 실험들도 다 들어있고요. 여기서 당연히 초기에 얘기하는 게 렘수면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리끼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단락이 생각이 나는데 현대 과학이 어쨌든 지금 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략 90분마다 5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아주 가벼운 잠에 빠진 상태. 그래서 이때는 잠에서 깨도 잠을 잤다는 사실조차 모른대요. 왜냐하면 잠에 푹 빠지지 않았으니까. 2단계가 특유의 그 수면 뇌파가 나타나는 상태인데, 이 뇌파가 한 번에 딱 몇 초만 지속된대요. 그래서 전체 수면 사이클에서 요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요, 자다가 깰 경우에 자신이 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단계랑 4단계가 깊은 수면인데, 3단계 때는 이제 뇌파가 이제 나오는 단계고요. 4단계 때는 뭐 느린 파형 수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5단계가 바로 렘 수면입니다. 뭐 안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2단계에서는 뇌는 깨어 있을 때 똑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잠을 보통 이 렘 수면 단계, 꿈을 렘 수면 단계에서 꾸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요.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저 얘기를 제가 듣고 20대 초반에 저도 잠자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1시간 반 단위로 잤어요. 3시간, 4시간 반, 6시간 이런 식으로 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잠이 딱 들었을 때 평균 1시간 반 정도라는 거지 딱 그렇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 하니까 저도 요령이 생겨서, 근데 저 그렇게 자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날은 막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네. 그게 없어요. 5단계가 5단계가 끝날 때 딱 일어나면 피곤함이 없이 그냥 한 방에 일어납니다. 해봐야 되겠다. 오늘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네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중세 때도 잠을 2번에 나누어 자는 것이 음. 그 당시에도 이 권장되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낮잠 자는 문화도 유럽에는 네.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해가 일찍 지면 한숨 자고 그렇죠. 자정쯤에 자정쯤에 일어나죠. 맞아요. 네. 다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뭐 맞아요. 하고 다시 자고. 이 잠의 사생활이라는 네. 책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그 약간 사회에서 잠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목유병 상태에서 수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걸 이제 사법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되느냐, 와. 이런 살인- 질문들도 살인이 다루고 아닌 있어요. 거지 그거는. 그런가? 그러니까 살인죄로 다스릴 수 없죠. 자유의지에 의한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에 대한 초기에 이런 사건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나오고요. 뭐 그런 도박 얘기도 나와요. 뭐죠? 제 기억이 맞다면 뭔가 미식축구 경기를 미국에서는 하잖아요. 근데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준시를 어디 거에 맞춰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률이 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팀하고 동부팀이 경기를 하면 그렇겠다. 서부팀이 이길 확률이 70%라고 음. 이 저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박을 하려면 진짜. 거기다 걸어라 이제 아.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잠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잠의 사생활. 그리고 잠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책이, 너무 귀여운 책이에요. 그림책인데요. 나 너무 좋아요. 마르탱 파주라는 프랑스 작가가 글을 쓰고 산드린 보니니가 그렸는데요. 제목이 침대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죠. 엄마 아빠가 자꾸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안 일어나. 근데 이 친구 생각은 이게 내가 게으른 게 아니다. 침대가 나를 네, 안 놓아주지 놔주는 않는다. 아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뻣뻣하고 이상한 냄새 나는 그런 거 이불 사줬으면 난 일어났을 텐데 침대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한데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일어나서 학교에 가면 침대가 너무 슬퍼할 것 같다. 나는 공부, 운동, 밥 먹는 거 다 침대에서 하면 좋겠다. 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침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거 엄마 아빠의 계략 같다. 나를 침대와 싸우게 하려는 이런 상상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5분만 더라는 걸 외칠 때 애 모습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언젠가 그 어른들에게 추천하는 그림책으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짧은 글로. 그 글을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제가 썼거든요. 한 단락을 읽어드리면 찾아왔거든요. 주말이면 아빠 엄마가 늦잠을 잡니다. 빨리 일어나서 나랑 놀면 좋을 텐데 피곤하다면서 조금만 더 말하는 사이에 어느새 눈은 감기고 새근새근 숨소리만 남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랑 놀기 싫은 걸까요? 잠이 든 아빠 엄마 침대에 걸터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푹신푹신 침대에 앉으니 나도 자꾸만 잠이 옵니다. 침대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냄새도 좋아. 나도 아빠 엄마 곁에서 잠이 듭니다. 우리 가족 즐거운 휴일을 빼앗아간 침대. 잠깐 침대가 미웠지만 아빠랑 엄마랑 나랑 같은 꿈을 꾸게 해준 침대가 이제는 너무 고맙습니다. 동화처럼 제가 썼죠. 와. 이 책을 저는 정말 책상 옆에 잘 보이는 데 두고요. 심심할 때마다 열어봐요. 열어보면 너무 힐링이 돼요. 특히 일요일 날 이제 오전에 그 우리가 TV 동물농장 볼 때만 해도 기분이 괜찮은데 이제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고 나면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열어보고 낮잠을 자면 너무 행복하죠. 네. 저는 저 지금 글을 읽어주시는 걸 들으면서 바갈라디님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쓰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어떤 주제요? 남극에 있는 침대에 대한 아 좋아하는 거 두 가지. 좋아하는 거 두 가지. 남극과 침대. 네. 남극에 있는 침대에서 안나푸르나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쓴 얘기. 약간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남극에 제가 한번 꼭 가보고 나서 그런 책을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골라온 책은요. 사실 이 책을 중심도서로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이 24/7 잠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7일 24시간 잠의 종말이라는 거죠. 네. 조너선 크렐이라는 이제 비평가가 쓴 책인데 근데 이 책이 제목만 들어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인지 다 감이 옵니다. 감이 오죠. 네. 근데 그걸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풀어내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 책이 한 200쪽밖에 안 돼요. 책도 작고. 그런데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 다시 제가 열어서 몇몇 문장을 봤는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역시 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불면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불면을 겪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잠의 종말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업 소비 시대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요즘은 클라우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24시간 동안 접속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감시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잘 돌리기 위해서 이 개인들을 다 불면의 상태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 체제가 그런 비판을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라는 게 원래 우리는 단위를 끊어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명목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주일, 뭐 월요일, 화요일, 주말, 휴일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명목상으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비 뭐 이런 일상을 보면 그런 분절적인 시간 자체가 이제는 완전 무효화됐다. 그래서 비시간이 됐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해돼요. 이해가 되죠. 네. 이 사람이 근데 마지막에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아 이걸 읽을 수 역설적이지만 잠은 권력이 정치적 저항을 가장 덜 받으면서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주체성의 표상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도구화하거나 외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상태, 전 지구적 소비 사회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좌절시키는 상태의 표상이다. 저 벌써 좌절했어요. 중간쯤에서. 네. 그래서 그 잠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추출될 수가 없다. 이 문장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미 길을 잃어서 마지막 문장까지 저는 다 다루지 못했어요. 약간 저가 제 보기에는 번역료를 네. 원래 어려운 책이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열정페이를 생각합니다. 주지 않았나. 잠 재우지 않고 번역을 시키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오늘 저희 뭐 충곤증, 네.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느끼님께서는 생존 체력 이것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 황주보님께서는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저는
잠의 사생활, 침대와의 싸움, 잠의 종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잠을 어떻게 주무십니까? 저는 네. 보통은 늘 피로에 쩔어서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씻고 바로 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바로 안 자잖아요. 그럼 피곤한데도 새벽까지 깨어 있어요. 그게 참 몹쓸 깨어서 일이더라고요.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TV를 봐요. 음. TV를 끄고 잘 볼까 했는데 잠이 또 안 오면 TV 또 켜서 잠깐 보고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1시, 2시 그 즈음에 딱 자야지 거길 넘어가면 4시, 5시까지 못 자요.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불행해. 황주부님 엄청 규칙적으로 잘 저는- 주무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아침을 안 먹는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1년 365일 한 끼를 거르는 게 너무나 큰일인 사람이에요. 좋다. 그리고 보통 아침에도 거의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지 않고도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스타일인데 제가 사실 요즘에 좀 불면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상할세. 왜냐면 꿈자리가 너무 이상해서.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보니까 어떤 거냐면 왜 꿈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분 나쁜 느낌만 남거나 근데 네, 어떤 그럴 건 때 또 있죠.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꿈과 약간 그 기분만 남는 꿈을 밤 내내 꿨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아침에 딱 이렇게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 새벽 2시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자야 되잖아. 너무 화난다.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 피곤하고 힘든 거를 또 해야 돼? 그러고 막 또 시달리다가 딱 눈을 떴는데 6시예요. 다행이다. 그만 자도 되니까. 여기서 내가 잠을 얼마나 이렇게 계량화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편으로 느끼기도 했고 그 꿈자리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알고 보니까 내가 한 짓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막 힘들고 도대체 뭐지? 그리고 뭔가 그 나쁜 일이 대부분 권력과 연관된 어떤 거였어요. 내가 왜 이런 꿈을 꿀까? 막 너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미투 운동과 함께 나의 이 불면의 밤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사실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40대 후반 정도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또 이제 센 언니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통화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요즘에 그런 미투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약간 뭐랄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여성의 인권이나 혹은 여성이 사회에서 제자리를 잡아나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삶이었던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좀 뭐랄까 굉장히 괴로움 그리고 뭐 부채감 오히려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적으로 특히 이제 그런 커플들 중에서 결혼한 커플들 있잖아요. 네. 그럼 남편과 약간의 고성의 단계까지 가는 인식의 차이. 여태까지 난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가정에서의 분쟁. 저도 한 2주간 제가 정말 남편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난 네가 하는 얘기 다 알겠어. 우리 남편도. 네가 하는 얘기 다 알겠어. 근데 나중에는 고성을 서로 막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낯설었고 막 그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는데 저는 그러면서 좀 지금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약간은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남편하고 일단은. 다행이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남편의 공포가 뭔지 남성으로서 자기가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가 뭔지에 대한 약간 이해가 됐고 남편도 제가 느끼는 이 불편함과 미안함과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땐 약간 이런 거죠. 뭐냐면 여자들은 제가 아는 친구들은 다 자아성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성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과 사회적 맥락과 그다음에 요즘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다음에 어쨌든 새로운 문화혁명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같이 함께 참여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성찰을 하면서 너무 무거운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남자들은 뭐 펜스룰과 무고죄와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 간격이 굉장히 많이 좁혀졌고 그 좁혀지기 위해 싸웠던 그 수많은 몇 주간의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의미 있게 굉장히 남았어요. 뭐 미투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각자 수명과 미투 얘기를 그럼 같이 엮어서 좋은 생각이네요. 김느낌님은 이제 곧 불면에 빠져들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미 불면. 딸내미 아빠가 되었어. 네. 왜냐면 4시간마다 그 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축을 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럼 3시간씩 쪼개 자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아까 그런 걸 해본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는 약간 그 왜 애들 갖고 노는 그 인형 있잖아요. 눕히면 눈이 감기는 약간 그런 과예요. 그래서 저는 뒤통수에 센서가 있어서 뒤통수를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도 이렇게 누가 눌러주면 자요. 그럴 정도로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불면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저는 약간 치명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약간 멍때림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루에 일정량의 멍을 때려야 돼요. 잠을 자면 안 되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아라님도 뭐 굳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TV를 보거나 뭐 약간 이런다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꼭 보내고 잠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의 문제는 일단 이제 24시간 그 4시간씩 수유하는 이 체제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게 문제고 미투에 대한 뭐 남자로서의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약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무딘 스타일 같아요. 자아 성찰을 잘 못하는. 그래서 잠을 못 잔 적은 없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요즘에 와이프하고의 많은 대화 주제이기도 그쵸.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대세거든요. 대세기 때문에 대세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내가 여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갑다라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남자들이 막 좀 억울하기도 하겠죠. 자기들은 뭔가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 아니라고 하면 억울하기도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왜 그 2000년대 들어서 영어 인증이 승진 심사에 반영되고 막 그랬잖아요. 사기업에서. 그럴 때 당신들이 아침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회화학원 가서 영어 공부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좀 여성들과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저는 펜스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도 점점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질 텐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협업을 할 수 없는 남성들은 도태되겠죠. 빠르게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버스에 빨리 올라타는 게 남성 여러분들에게 득이 된다. 그리고 저는 좋은 한 가지를 조언이라고 더 좀 추가하고 싶은 네. 게 결국은 이제 남편이랑 저랑 사실 수많은 언쟁을 하면서 이게 자꾸 남과 여의 문제로 가니까 서로가 이게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이거는 진짜 권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 그렇죠. 이 권력이라는 게 작동하는 모든 곳에서는 사실 이게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잠에 대해서는 이런 제 특성이 있는데 저는 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아 진짜?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제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꿈에서 장학 퀴즈 같은 데 나갔어요. 문제를 엄청 맞추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가 맞추면 우승인 거예요. 문제가 나한테 너 아는 문제인 거예요. 너무 아는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정답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이었고 제가 자다가 갑자기 손을 들면서 정답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런 유사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음. 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라서 참 저만의 좀 특성 이런 게 생각이 나고 좀 가벼운 얘기를 해봤고 미투는 뭐 저도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관련된 책들을 더 많이 알리려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안희정 이제 전 충남도지사의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그날 밤에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못 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제 친구와 이제 그 친구는 여성이죠. 메신저로 참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문득 이런 걸 묻더라고요. 너는 이런 사태들이 생길 때 남자들의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수치심을 느끼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 수치심이란 걸 내가 느꼈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 나도 어떤 그 남성 문화의 일조의 면이 있겠지만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수치심을 갖는 것이 약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굉장히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화가 지금 이 국면을 대하는 많은 이 갈등들에도 좀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랭킹 쇼는 없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희 3월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니까 따뜻하게 잘 지내다가 또 4월에 만나면 좋겠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그 저희 팟빵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댓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질문들도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제 주제를 저희끼리 회의해서 정하거든요. 근데 다들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주제를 정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주제가 좀 보면 아시겠지만 좀 뜬금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책을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누군가 이렇게 굉장히 이 네이버 지식인에 자주 올라올 것 같은 질문 던져주시면 저희는 아주 이런 거는 그냥 금방.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어지간한 질문은 또 어떻게 해서든 수습을 하니까요. 네. 자유롭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책사이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이런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